원상, 한산, 일경사, 길경자. 그러니까 산탄로다가 이렇게 멀리 보이는 산에 그 마차가 다니는 길이 비껴나 있는 거예요. 백상처 유인가. 거기 보니까 흰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천 일어나는 곳에 유인가.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산이 깊긴 깊은데 그 속에 또 살아. 그 다음에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나. 이게 가을이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정차자의 풍림만. 정차, 띵처. 차를 몰고 가다가 막 보고 좀 세워라. 좌, 앉아서 내려와서 구경을 하지 않고 좌에 사랑하고 그걸 그 즐겨보고 있어요. 풍림만. 단풍나무 숲이 우거진 것. 우를 만자이네, 그죠? 만. 정차자의 풍림. 그 다음 오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게요. 상여 홍어 이원어. 상여이. 설이 맞은 잎사귀가, 꿀기가 홍어 이원어. 2월에 따라 피는 꽃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음력을 쓰니까 2월에 피는 꽃이면 아마도 매화 아닐까요? 그 매화보다 더 멋진 꽃이. 그런 그 멋진 단풍이 이 충남대학교 캠퍼스가 그냥 여기저기 핍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방영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김방영 선생님하고 참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김방영 선생님의 사부님하고도 인연이 있고, 제가 조금 선배가 됩니다만은, 김방영 선생님보다는, 이 김방영 선생님은 불교학을 하면서도 유교, 선도 이런 쪽에도 아주 해박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저보다 이제 연배는 아래지만은 학문한 동료로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오늘 또 불러주셔서 더욱더 이렇게 감사하고요. 맛있는 또 차도 제가 이 커피를 못 끊어서 이 커피 참 좋아하는데 커피도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시피 저는 중국의 철학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했습니다. 글씨가 그러니까 역시나 저기 충남대학교 국민대학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알뜰하게 사신다고 종이에 끼를 하고 짠하게 역시나 제 이름이 맞았어요.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불을 끄고 그래야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앞으로. 저 화면이 너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보셔야 되겠다. 잘 보이시죠? 예. 보이니까 연배가 저희랑 비슷한 분들도 좀 더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데는 이제 화엄경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 화엄경을 주로 연구를 하는데 화엄경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문학에 있어서는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물론 다 갖춰졌겠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 연구의 거의 반 정도를 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들이 훌륭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정성 어린 생각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런 게 결국은 인문학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선생님을 어려서 만났습니다. 제가 7, 8학번인데 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불교 서클을 들어갔어요. 불교 동아리반에. 근데 그 불교 동아리반에 중간고사가 되면은 4월 좀 지나면은 1박 2일로다가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요. 근데 그 수련회를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릉에 있는 봉선사로 갔어요. 광릉 봉선사 그러면 여러분 수목원은 아시죠? 세조대왕 능이 있는 그곳입니다. 네, 그 세조대왕 능을 소위 말해서 거기에 묻혀있는 정의왕후하고 그 세조대왕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지은 절이 봉선사입니다. 네, 봉자가 들어가는 절들은 다 그런 추선공연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그게 봉선사로 제가 수련회를 했어요. 아침 예불을 하려니까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5시에 끝나서 내려오는데 스님들이 쪼로로 줄을 맞춰가고서 이렇게 어느 방으로다가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저로서는 신기로워서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살짝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김흥도의 그 서당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이 바닥에 이 작은 책상 하나씩 놓고 쭉 스님들이 앉아 계시고 정장을 하고 가사장상을 수하시고 정장을 하시고 앞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한 7, 8명이 앉아서 이 족보책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다 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고 경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불경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수련대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저 주지 스님을 누구냐고 여쭙더니만 어떤 분이 아니 주지한테 얘기할 것 없고 자기한테 얘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기에 그 매력이 끌려갖고 제가 어려서부터 저기 할아버지 품에서 글을 읽어서 글을 조금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중들은 이게 그 택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멀리 해야 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이게 중들이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고 나 저거 좀 배우고 싶다. 그래 스님은 그러라고. 그래도 수련대에 집에 안 오고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3년 동안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주지한테 얘기할 거 없이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던 분이 그 글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이름이 월자운자 원훈 스님. 원훈 스님의 사부님은 문어 스님. 문어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면은 본인이 좀 인문학의 그동안에 대해서 무식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문어 스님은 해인사 8만 대장경 한자로 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돌아가실 때 80년에 돌아가셨는데 1980년 음력 10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얼마 전에 써놓은 유언장이 유언이 발견이 되었는데 내가 번역한 게 3분의 1까지밖에 못했으니까 8만 대장경 나머지 3분의 2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출가해서 봉선사에서 공부를 해서 나머지 3분의 1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가슴에 그게 유언이고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자 중에서 그 서 있는 사람들 법정 스님 그분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지관 스님, 원훈 스님, 운문 스님, 명성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제자들인데 그분들이 해서 2000년도에 387권이로다가 8만 대장경을 완역을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운호와 월은 두 스승 제자에 걸쳐서
196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35년에 걸쳐서 그 대장경을 반영을 하는 유명한 절입니다. 그런 절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그 영감을 주셨던 그 사부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학문에 있어서 저한테는 큰 스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강의를 하면 그 영광을 우리 사부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경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공서사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물론 김방용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화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다고 우리 사부님께서 졸업식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일본을. 근데 저는 참 은혜롭게도 그 박사학위 받고 그게 바로 그 연세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경대는 졸업식이 3월 30일입니다. 근데 연세대 교수 임명은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수가 3월 1일 돼서 월급 받고,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날 가는데 우리 사부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자랑이 됩니다만, 동경대학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명치 때 생겼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문학박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98번째 문학박사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문학박사가 나오니까 이게 NHK 인터뷰가 돼요. 그러면 인터뷰를 저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자들이 왜 스님들가 계시니까 스님이긴 스님인데 머리 감고 있으니까 복장이 일본 스님들이랑 다르니까 그 당시에 티베트 스님들을 많이 오셨거든요. 티베트 망고도 때 막 고생하고 그러더라고요. 인도 스리랑카 많이 오시는데 저 회생 입은 스님들은 그들이 못 봤거든요. 근데 스님이건 스님인 것 같은 옆에서 이게 누구냐는데 우리 사부님이다. 이래 되니까 그게 사실 거기 문을 들어가는데 일본 동경대학에 문이 빨간 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가문이라 악가문. 네. 악가라는 게 빨간 거를 이렇게 악가진기라는 건 아실까요? 악가진기를 아실 걸 보니까 저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시는데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누이네요. 아니, 세월이 언제인데 이게 동경제국대학이라고 써요. 맨홀 뚜껑이에요. 맨홀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뭐 쇠니까, 무쇠니까 닳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투덜투덜 내려가셨는데, NH 기자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저기 눈에 저 사부님이라고 그랬더니만은 어째 모시고 왔느냐 그래서 우리 사부님을 모시고 왔다고 했더니 거기다가 어떻게 이런 그 스님이 이런 이렇게 머리 길러온 이런 사람을 제자로 뒀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문 자네가 통역하고 일본말 잘 하시거든요. 신문 자네가 내가 1930년생이요. 29년생이시거든요. 네. 1928년생. 네, 1900 내가 28년생인데 이게 이제 그 원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조국이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국민학교를 줬기 때문에 나는 내 조국 일본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이 청춘을 불살르고 내 일생을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먹었냐 그랬더니 노기다이쇼라고 노기대장군이라고 있어요. 일본군 근대식 군대 처음 만든 사령관이에요. 아들이 딴짓했다고 사람 보는 데서 권총으로 다 쏴줍니다. 아주 엄청난 일본의 소위 말해서 군국주의, 일본의 군사력, 근대적인 군사력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싸운 인물로다가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거 그 사람의 전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다. 그걸 보고 나도 노기다이쇼, 노기대장군처럼 내리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1945년 일제가 패망되고 보니까 천하에 죽일 놈들이 너희들이더라. 그때는 일본만 고로시대 이하로 안 왔다 갔죠. 쳐죽이는 너희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960년대가 지나면서 한일협정이 맺어지니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우방국이 되는. 그런데 인문학에는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인문학도 국경이 없지만은 연구를 하는 학자는 국적이 있는 거다. 국적이 있는 거다. 이 사람이 내 제자인데 인문학자를 자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길러내질 박사학위를 주지 못하고 외국에다 보내는 이 노인의 심정을 안아떠다지고 시대로까요. 당신들은 알겠는가 그러시. 나 노인데 긴장했죠 사람들 다들. 그러니까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긴 해요. 인문학자는 조국이 있는 거예요. 학문에는 보편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들어오면서 마음이 많이 어쩌었던 거는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면 내를 뚜껑도 동경대학으로 바꿔야지. 왜 아직도 동경제국대학이냐. 제가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에는 소위 말해서 조선을 바라보는 또 조선 속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무대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 무대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 스님은 가만히 있는데 처음에 무대가 일본 제국주의 무대들입니다. 네? 이제는 우방이 되는 이런 그런 무대 속에 서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거를 걸면서 도대체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일본의 시선은 어떻고 유럽의 시선은 어떻고 중국 자체의 시선은 어떻고 또 현재 국내의 시선은 어떤데 저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까발려서 홀딱 벗고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동아시아 그 파란만장했던 지난 100년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스님의 삶에 있어서 일본을 바라보는 일본이 당신의 삶 속에 있어서 조국이었다가 천하의 죽일 놈이었다가 동지가 되는 이 엄청난 100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동아시아가 과연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지내는가 1840년대에 여러분들이 아편전쟁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럽이 들어와서 중국하고 장사를 하니까 자꾸 손해보니까 아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아편쟁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편 팔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아니 말 안 들으니까 왜 파냐 밀었지. 밀다 보니까 주먹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말로 안 되면 아파 붙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나 저나 천칙입니다. 처음엔 말로 하십시오. 안 되면 주먹으로 싸우는 겁니다. 주먹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아편 팔다 보니까 파는 사람 죽게 되고 거기와 그 천주쟁이 들어가고선 하늘 아래 주상은 주상전하 천자밖에 없는데 아니 지그들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국민을 죽이느냐? 너네가 자꾸 죽여 쏴서 안 되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야 되겠다. 이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박살납니다. 우수한 전쟁이 일어나요.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집니다. 프랑스 전쟁이 집니다. 프랑스 전쟁에서 지면서 국경을 조차 빌려주게 됩니다. 영국하고 지면서는 광동성하고 대만을 빌려줍니다.
거기다가 유럽화되어진 일본이 중국을 해먹으려고 만주국을 일본이 조선을 해먹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겨먹거든요. 이겨먹은 전쟁 대상으로 조선에 대해 손대는 조건입니다. 일본군 이계중대가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는데 한강 색강으로다가 서강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서강까지 배를 대고선 이계중대가 걸어서 조선 점령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완전 다 장악을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100년 동안 엄청난 그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그러면서 중국으로서는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 네? GNP로는 우리가 최고의 외척 나라. 국민 총생산량. 왜 지냐 이거 쬐끄만 전. 독일에 이제 뺏겨갖고선 칭따오 뺏기니까 거기다 맥주 공장 세우니까 칭따오 맥주가 청도 맥주가 중국 맥주에는 제일 좋은 자, 이걸 이렇게 그냥 발리발리치죠. 말할 거 뭐 있겠어요. 돈왕에 가면은 돈왕에 석굴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이든지 성인의 말씀이 불나면 탄가봐. 그래다 써갖고선 도굴에다가 넣어놓고 싸가나 안 타니까. 그런데 이게 당나라 때 그래놓은 거예요. 그게 청나라 말기에 1800년대 말기에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툭툭 치니까 페리오라는 프랑스 선교사가 이게 깨부셔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문서가 나옵니다. 그걸 페리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파리 박물관에 갔다. 영국의 스타인이라는 선교사가 둘 다 선교사예요. 가져다 대형 박물관 거기다 갔다. 일본에서는 나중에 알고 오타니 대학에 오타니 탐험대가 들어가서 또 가져옵니다. 그게 돈 주고 산 거지 세게 온 거 아니에요. 주먹 쥐고 러시아에서도 엄청 가져갑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중국이 발기발기 찍게 됩니다. 발기발기 찍게.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어떤 반성을 하게 되느냐면 야, 도덕적으로 우리가 뛰어나다. 인문적으로. 근데 우리가 대포가 모자르고 이러니까 중체서양만 중국을 채로 삼아서 중국을 몸뚱이로 삼아서 서양을 용으로 써야 된다. 이래. 그런데 전쟁하니까 또 깨져. 그래갖고 이제 군국 기무 아우처라고 해갖고서 군제 개편을 합니다. 군제 개편. 그래도 또 깨져. 야, 5.4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결국은 우리의 문명 비판이더라. 우리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새로운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장총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장개석 저기 누구예요? 그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산당이 이제 싸움박지는 거예요. 그때 장총통은 미국과 손을 잡고선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 미국을 때려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제국주의 해법이 후발 제국주의예요. 선두적인 제국주의 했던 것이 영국이고 그 프랑스고 이태리 이런 데가 선두적인 미국은 후발 제국주의예요. 일본 민주주의. 그런데 일본하고 손을 잡고선 이 중국 자기 국민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 모택동 죽을 뻔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대장정이라는 걸 보면 많이 죽을 뻔. 그런데 그때 이제 모택동이 무슨 북경대학에서 강연을 하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한족도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청나라 황실도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곳에 살고 있는 인민이래요. 인민. 그래서 인민에 의해서 인민의 입장에서 이 세국가 건설을 하자는 것이 모택동의 연설. 그 연설 한마디로다가 중국의 지성들이 야 저기 모택동이 그냥 어디 토벌 대장 네? 공비 그런 군인인 줄 알았는데 저게 엄청난 지성을 갖고 있구나. 세계사적인 안목을 갖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장총통을 저쪽 섬나라를 따라 몰아붙이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중국이 들어서게 된 것이 제가 정확하게 해서는 1949년도 중화
민주주의 중화인민공화국. 그런데 1950년에 김일성이 쳐내려온 거예요. 1950년에 저쪽에 티벳에 독립운동이 일어나. 중국으로 보면 서쪽에서도 전쟁이 붙고 중국으로 보면 동쪽에서도 전쟁이 붙고. 전쟁을 한 군데부터 해야지 이길 확률이 있는데 두 군데다가 이 전력을 나누려니까 중국도 죽을 맛이었어요.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리니 뭐 이런 소리가 막 나고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조선의 발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내려버려요. 중국으로. 인해져서. 그래갖고 38선 넘어서 밑에까지 내려밀고 서울은 더 밀리고 저쪽 동쪽은 뺏기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파란만장한 그런 국면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물론 예론에까지 성리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불교는 이념적으로는 물론 생활세계에서조차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더불어 승려들의 사회적인 위치 역시 그러했습니다.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차별적 신분제도와 토지를 매개로 하는 봉건적 종법제 속에서는 그 어떤 사상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교적 이념이 유지되던 중국 대륙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주변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봉건주의는 자본주의와 산업기술로 무장된 서유럽 제국주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840년 아편전쟁입니다. 천하의 중심이었던 청나라 왕조는 서유럽 제국에 의해서 분할관리되고 조선은 일본의 제국주의 관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동북아시아의 근대는 파란만장한 100년이었습니다. 1945년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으로 8월 15일 반도 남쪽에는 대한민국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1949년에 중국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1912년에 건국된 중화민국은 대만성으로 쫓겨갑니다. 이러는 동안 중국과 한반도의 움직임은 서로의 정황은 달랐지만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제국주의예요. 일본 놈들 몰아내야 되고 중국으로서는 영국 놈들 몰아내야 되고 러시아, 프랑스 이거 몰아내야 되고 미국 몰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외세를 몰아내는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있었던 봉건주의. 봉건주의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분의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됩니다. 양반의 아들은 양반이고 쌍놈의 아들은 쌍놈입니다. 네. 여러분들 추노 보셨죠? 추노. 네? 노예 잡아들이는 거 보셨죠? 그게 사람 잡는 게 그게 백정들이에요. 네.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소장농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긴 세월을 지탱했던 것이 그런 유교적 봉건질서예요. 유교 봉건질서에 음과 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좋지 않은 면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 중국 지역이고 조선 지역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에는 유교라는 이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럽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망가진 게 언제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시인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전에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그 잘 살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강성한 그 국가경영의 철학과 또 국민교육의 철학과 도덕이념의 철학 그런 생각. 근데 뭐 한 200년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짝 거시겠다. 거시기가 뭔지? 어쨌든 그 200년간 300년간 거시기 하는 동안에 우리 진짜 죽을 마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네들에게 숙제가 두 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는 그런 탐관 오리와 잘못된 유교, 유교가 잘못이 아니라 유교 중에서도 유교를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찝쩍거리는 놈들 막아야 되고, 이거 싸우는 것이 동아시아의 백년이었습니다. 외세 물리치고 내적인 모습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은 그런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이제는 앞을 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저 앞으로만 가느라고 못했던 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100년은 이 두 가지의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반봉건이요, 하나는 반중국이에요. 중국의 경우는 봉건 왕권의 핵심 이념이었던 당시의 유교를 철저하게 비판했고, 이와 더불어 그에 동조했던 불교 또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각은 후에레라, 허루아이, 중국 사상사, 또 박립장, 박립티에 이런 사람들, 런지위 이런 사람들 속에 계속됩니다. 거기서 유교를 비판하면서 유교 철학과 불교 철학은 유실주의 철학입니다. 이 유물주의 철학에 의해서 중국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흐름이었습니다. 1990년 들어서 다소 변화가 있긴 했지만은 여전히 기본적인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중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선 임난 이후에 한 200년간의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거든요. 어려웠거든요. 탐관 오리를 쳐부순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했던 소작제도 이런 거 다 없애고 땅만 농사지는 사람 것이다 이러고 선언하고 나온 게 누구예요? 당시에 정부군이 동학군을 때려잡는다니까요. 정부군이 동학군을 때려잡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외놈들이 동학군을 때려잡았다면 심정적으로다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이성적으로 그네들에게 적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군이 아군을 치듯이. 아군이 아군을 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우리들의 못된 그 탐관 오리를 때려잡은 일본이 좋기만 한 거라고. 외놈들이 들어오니까 탐관 오리가 뜯어가는 것보다 더 덜 뜯어가긴 뜯어가. 그러니까 그 잘못된 육아의 그런 그 봉건성을 때려부순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웃어야 될 거예요? 울어야 될 거예요? 이거 우리는 헷갈리게 맺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저 나쁜 놈을 때려준 저 놈을 우리가 좋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일본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 지금 정치인들 요새 난리죠. 누가 깎아서 깎다. 예전에 욕할 때 갯배의 오장할 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오장할 놈들 못 들어보셨어요? 갯배, 헌병을 이런 말로 갯배라고 부릅니다. 헌병 오장, 오열을 맞추라 그러잖아요. 오열. 줄반장이에요. 줄반장. 그것도 소대장도 아니고 줄반장 하는 놈이 나서 갖고선 이 독립군들 잡아가고 동네 아저씨들 못 살게 구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천하의 여기 헌병 오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놀아난 사람들이 드물 정도입니다. 드물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 지금도 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에선 이래도 뒷구녕에는 지금 할아버지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할아버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때 잘해먹고 잘 쳐먹고 지그들은 아들 다 유학 보내고 3대가 걸려 내려오니까 다 세탁됐지 이제. 독립군들은 어디 가서 앉아서 글 볼 수가 있고 어디 마음으로 밥한 새끼 옆에 하나 다닐 수 있어. 못 배우지. 못 배우다 보니까 못 배운 마누라고 못 배운 신랑하고. 그래서 새끼 나니까 못 가르치지.
그렇다고 천대하면 이게 나아요? 어쨌든 우리의 이 근대가 뒤틀려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스스로 봉건 타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본군을 때려부순 게 누구예요? 네? 미군 아니에요. 남산에 신사가 있어요. 신사. 일본 내 천황의 조상신이 모셔져 있다니까요. 12시간 사이렌이 걸리면 거기를 향해서 다 묵념해야 돼요. 남산 팔각정 자리가 그 자리예요. 거기를 미군 집차가 계단으로다 그냥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군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있던 놈들이 다 미군이 그냥 가고 미국으로 붙고 거기다 박정희 대통령 나와가고선 반공하다 보니까 일잡잡이 하던 놈들이 다 반공만 하면 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숙제를 다 못한 거예요. 봉건 때려잡지 못했고 외세 처단하는 걸 우리 힘으로 못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군사작전권은 미군에 있습니다. 사단 병력이 움직일 때 미군의 허락 없이 못 움직입니다. 보고하지 않고 못 움직입니다. 좋아요. 폭력이 없을 때는 그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만 이익 보나요? 미국도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보는 우리도 이익 보고 누구들도 이익 보니까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까요? 왜 우리만 쎄 빠지게 되고 지들은 안? 그거를 수시로다가 연도별로다가 하는 거 너무 절차가 복잡할 테니까 5년 단위로다가 한다든가 한미 협정 관계를 군사협정 관계를 5년 단위가 늘 아니 아파트도 2년 재개혁을 하는데 이거 재개혁을 미국 물러가라 소리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익 보는 만큼 서로에게 비용 분담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민족이 아니에요. 인민군에게 저렇게 밀려하고 다 죽게 됐을 때 미군들이 많이 도와줬죠. 네.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네. 비용 분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역사를 지내놓고 보니 더욱 분명합니다. 근대화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근대하는가?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식 근대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쪽 방식으로 근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국이나 소련과 관계를 맺고 사회주의식 근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온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의 손에 의해 일본인을 위한 근대화가 조선에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학? 이거 다 일본입니다. 경부선? 이거 다 일본의 문제입니다. 철학과?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입니다. 일본. 건축학과? 건축? 일본말. 건축하는 데 쓰이는 용어들 다 일본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번지수 붙인 거다 일본이 붙인 거 아니에요. 네? 후적. 여러분들 원적 한번 집에 가서 띄워보시면 다 창식해 보겠습니다. 반이상. 근대화가 좋습니다. 그냥 계량화하고 예측하는 거야. 예전에 땅 싸움이 나면 이게 누구 땅인지가 해결해야 되고 그냥 이래 되는데 측량을 했잖아요. 이 근대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근대화가 일본 손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근대화가 우리를 위한 근대화가 아니라 지들이 우리를 해먹기 위한 근대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화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참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하려면 아파트 사시려면 경부선 라인에다가 아파트 사세요. 거기가 인프라가 확실히 깔려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네. 부산항에서 배에서 부관 페리오라고 하죠. 부관 페리오. 관자가 시모노세키. 부관 페리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선 군사는 쌀 가져가려고 거기다 침도 깔아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해가지고선 만주로 지나가고선 중국 점령해서 소련까지 가는 그 계획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을 쏴서 죽인 것이 그게 아니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동경대학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호가 남천입니다. 들어가려면 금일수가 기어 들어가야 돼. 제가 거기를 6년을 기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남 비판할 주제가 뭐냐. 우리에게 중국문은 도대체 뭔가? 동아시아의 빛과 그림입니다. 동아시아는 이걸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대동아 공영권 적어. 선생님 얘기하면 자꾸 그래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대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하자. 누구를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 그냥 인간은 서구가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다. 네? 그 당시에 ABCD라는 아메리카, B, 브리티시, C 뭘까? 차이나, D, 도이치. 요것들이 묶어갖고선 이거 일본에게 석유 팔지 말고 석탄 팔지 말고 씨앗 팔지 말고 중요한 금속물 이런 거 팔지 말자고 딱 막고 있으니까 이게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아주 급부상을 중일전쟁 이겨먹은 것도 한번 여러분 다 역사책 찾아보세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이기기 위해서 발틱 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가 움직입니다. 중국이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담 파천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일본 택도 안 되는 못된 놈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다고 그 민디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놈 아니에요. 네? 아무리 한 말 있어도 그 명성황후에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맥락은. 네. 나라가 밑으로 오니까 아관, 로서와 공사관에서 피지를 한 거예요. 네. 그 일본 칼수시는 그 사신이 들고 그놈들이 와서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임진왜란때 3분의 1이 죽습니다. 조선 백성. 임진왜란이 1600년에 일어납니다. 300년 동안 잊어먹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유대가 언제든지 조선 땅 가는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됐습니다. 동의? 이쪽에서 동의한다라고 나오는 놈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10명인데. 5천만에서 10명이 동의한다고 동의했대. 5-5명이 동의하고 동의하고. 발틱 함대가 뜨는데 어떻게 이놈들이 밑에서 이 와이어 작업을 했는지 수에즈 운하 물을 안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아메리카 저쪽에 케이프타운까지 돌아서 오려니까 얼마나 기름 많이 들고 오다가 고생해요. 그거 열어주면 거기다 쏘고는 쉬운 돈을 안 빌려줘요. 러시아가 유럽은 그걸 계속 은행하고 그걸 닮아가면서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돼. 공채를 발행해. 그리고 돈을 러시아 유럽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걸 보면서 당시에 세계 재벌가들이 결국 일본이 이긴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본에게 돈 빌려주고. 그거 발틱 함대가 저쪽 서해안 앞바다 거기 여순항에들하고 완전 강한 천하의 무적함대. 니훈장, 청포판 완전 죽었습니다.
일본 함대 독도 우리 땅? 티코 타고 갈라오면 거기 세단 타고 와서 다 처리하고 가거든. 속도에서 위성명 경제망에서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딸립니다. 축구에서 좀 이긴다고 우습게 올라가는 거 아닌 거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하겠다고 안중근 의사도 빚었죠. 공동 번영. 사람들이 잘 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희들이 공동 번영한다라는 미명하에 허울적으로 이름하에 결국은 너희들 뱃속 채우는 거고 우리 조선민족을 식민지하니까 이쪽이고 죽여요. 이 동아시아 대동학 공영권, 동아시아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이고 지그들 중심으로 해먹으려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핀티칩니다. 여기에 속아나면 세계화? 무슨 세계화예요? 네. 글로벌리제이션? 미국 방식으로 경제 통일하자는 거예요. 미국 방식으로 경제 통일하자. 통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우리가 처음 모델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이라고 해서 보편성에 휘말려서 구체적인 개별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0 이제 우리 새마을운동하고 좀 살게 됐어요. 네, 경제개발 500년가하고 좀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뜨는 얘기가 뭐냐면 동아시아에 5마리의 용인가 4마리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네? 일본, 싱가포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대만, 뭐 이래가 우선 그 용이래요. 아시아인 신흥경제 개발소득. 근데 그네들이 왜 잘 사는가를 봤더니 거기에 기본 인프라가 유교가 있더래요. 유교. 네. 그래서 유교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또 한참 떠들었습니다. 그 얘기했던 것이 하버드 연치인스티튜트에 있었던 뚜에입니다. 그런 얘기 한참 휩쓸었었어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용들이 잘 삽니까? 제가 78년도에 입학을 해서 82년도에 졸업할 때 장충체육관 그때 누가 지었느냐 하면 우리 기술이 없어갖고 필리핀 기술자들이 지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회사 들어가면 필리핀 기술연수 한 수 배우러 갔습니다. 다 망가졌잖아요. 어쨌든 유교 자본주의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 국가들이 부흥하게 된 거, 새로운 근대 현대에 성공하게 됐던 것의 원인이 유교다. 그럴 수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잘 들어주세요. 시험이 나. 중국은 유교에 대한 자체 비판을 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유교에 대한 자체 비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예전 같은 우리 같은 사람 학교 선생님 못해. 하문한다고. 이건 어디 가시나 시골 적장이나 하지 무슨 예전엔 신문을 쓰고 논책을 하고 이런 소위 말해 진사에 붙도 못하는 것들이 교수한다고 나서가고 그냥 당시에는 유학했던 사람들이 유학했던 사람이 초1급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초1급들이 할까요? 초1급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돈 벌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2급들이고 우리 교수님은 1급이시지만 좋은 건 학교죠. 청주고등학교로 명망 몇 회시죠? 몇 회? 50. 제가 청주고등학교 50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계를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그 용어들의 속아나온 것 같아요. 동아시아론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에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자적인 얘기만 좀 강조해야 되는데 기보도석이 있죠.
또 유교 자본주의의 비세 요소도 있죠. 그림자 요소도 있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양면성을 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시선이 이 동아시아론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한학이라고 해서 한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중국 거는 그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논어를 배울 때 논어가 중국 사람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거기 진리가 담겼대요. 생각을. 정치를 하려면 맹자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역사를 하려면은 사기를 읽어야 되고, 서말천지. 나아가서 한성을 읽어야 되고, 서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쓴 책 속에 진리가 담겼다고 생각했어요. 진리 탐구가 성경에 진리가 담겼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불경에 진리가 담겼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불교 신자입니다. 불경에 진리가 담겼다고 생각해서 읽어본 적 없습니다. 석가라는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고 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고 저 인간이 인류에게 전한 메시지가 과연 인문정신에 어떤 점을 기여했는가를 보려는 것이지 저는 미친다 이거 안 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훼 무섭습니다. 무서워. 네. 네? 무서워. 승질내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있어.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공간,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영원하신 분이다. 저분은 형태로 드러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고 계속 빌어요. 제가 있는 신약을 빌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독생자 아니십니까? 아버지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를 받아 잡수시고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저를 희생으로 잡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더 이상은 이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계속 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셨더라면은 야훼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다가 모습이 우리에게 이만큼 나오진 않았어요. 계속 빕니다. 빌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독생자이고 그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나라예요. The through will make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연세대에게 교치고 있어. 사랑의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어떤 특정 이스라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전 인류의 하나님이고 전 생명의 하나님이고 전 시간의 하나님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여주신 인문정신을 보려고 성경을 읽지 믿습니다 주의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차에다가 성경책 싣고 싣고 다니면서 빨간불 켜져도 막 가고 명상하느라고 염주를 한 바퀴도 안 돌리면서 염주는 앞에다 걸어놓고 그냥 노란불 켜지면 빨리 오라는 신호인지 알고 그냥 확 가고 이게 무슨 천인지죠. 논어 속에 보면 그도 생각나는 게 안진이고 천진이고 두드릴수록 천점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높으신 게 이렇게 사부님이 하신 평생의 말씀을 담고 실천하려고 하는 게 제자지. 지금 보면 내가 누구 제자네 그래가지고 지가 큰 자리 차지하려고 이게 무슨 제자?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과 시간을 매개로 해서 그 사상을 읽어내야지 그런 건 다 없애주고 배우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 철학을 배운 지가 연세대학에 철학과가 생긴 지가 딱 100년이 됐어요. 철학 교육을 한 지는 130년이 됐어요.
100년 동안에 제가 철학사를 쓰면서 철학과의 역사를 동양철학적으로 쓰면서 돌아보니까 과연 우리가 한 게 무엇인가가 참 안타까웠다. 100년이면 적으세요. 서양 철학 받아들인 100년. 예. 미국이 저쪽에 가갖고 세국가 건설해서 영국에서 이제 유럽을 떠나서 200년 되던 해에 소위 말해서 저게 나왔던 거예요. 프레그머티즘. 그 다음에 로지컬 포지티브, 분석 철학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심리 철학. 이 3대 철학은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200년이란 세월, 100년이란 세월 짧은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연 뭐 했느냐? 연세대 철학가 과연 뭐 했느냐? 제일 오래됐거든요. 네, 제일 오래. 네. 자, 그래서 저는 진리 탐구에 빠지기 전에, 진리 탐구 하지 마세요. 진리 탐구에 빠지기 전에 그것이 생긴 지역과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연구해요.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한학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한학은 진리 탐구로서 배우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는 어땠고, 외국 문화의 중국어는 어땠는가를 연구하면서, 자,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민족인 것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네? 문자 이거 다다다다 하는 거로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제일 빨리 몇 잔? 자판 몇 개 안 갖고 할 수 있죠. 중국어 문자 해보셨나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불교 대장경을 만든 위대한 국가예요. 고려시대. 이걸 보통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그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들 이거 대단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래서 외국을 배우려고 하는 거 연구하자는 그래서 필요한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네. 그래야지 거기에 혼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학이었다가 우리의 시각, 조선의 시각, 일본의 시각. 일본은 청일전쟁에 해보니까 저거 잽도 안 되거든. 무너지거든. 명치가 유신을 할 때 모델이 유교가 모델이었어요. 아니 그 이순신 그 유능한 장수를 저렇게 그냥 막 조정해서 불러들였다가 또 했다 뭐 나중에는 뭐 배우 이러는데도 참 분할 거 아니겠어 인간적으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상전에. 근데도 죽으면서 주상전하 이러면서 죽으니 저놈들이 도대체 웬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거는 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명치가 충의 정신을 내세워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예? 충성하는 제국의 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제국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일본에 7개의 제국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조선에 경성제대를 세우고 대만에 대만제대를 세우는 거죠. 제국주의 신민을 길러내는 거죠. 그거에 기본이 되는 필로소피가 철학이 유교. 그것을 한마디로 담아놓은 것이 교육치거예요. 교육치거. 김정필 씨는 술 먹으면은 예전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술이 먹으면 사람이 기억력이 떨어질 텐데 교육치거를 일본어로 줄줄줄줄 해서 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치거랑 비슷한 것이 국민교육입니다. 어쨌든 유학을 모토로 해서 근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학이 뭔지 우리 무섭잖아요. 자, 이래서 유학이 그래서 어디를 모델로 하느냐면 후진 자본국가 독일. 자본주의가 독일이 좀 늦었거든요. 후진 자본주의 독일을 모델로 해서 매년 100명씩을 유학생을 뽑아갖고 보냅니다. 매년 유학생. 유럽을 배워. 그러면서 그 유럽 배우는 데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불교 연구의 시작이 옥스퍼드,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왜 불교를 잘하느냐 하면 중국을 잘하느냐 하면 중국 철학사가 중국 문법 책이
중국 문법책이 독일에서 처음 나온,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연구의 토대에서 그거를 연구.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기 가고서 센스크리트 빨리 어떻게 배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학자가 많고 많은 연구를 올라가는 일본. 그래서 유럽에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이 중국을 전에는 진리의 나라로서, 네. 그네들은 좋은 거 있으면 다 당자 붙여. 진짜 맵고 맛있는 건 가라시가 고추거든. 네. 당자 붙인 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중국에 대한 그런 좋은 일이다. 근데 일청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니싱센서 지치들을 만들고,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야, 이거 청나라 따라하는 거야.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 멸시론.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는 중국 학자들은 중국 멸시론입니다. 기본적인 기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소위 말해서 더 선진국 아니거든. 선진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화적인 선진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떠날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어도는 안 돼요. 중국 멸시. 언제든지 맞짱 한번 뜨면 뜨자. 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에는 하나, 두 번에는 멸시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문화로서 중국, 외국으로서의 중국은 그런 시각이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어요. 제가 동경대에서 배웠던 유저라는 건데 그 얘기를, 중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중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단입니다. 그로서는 멸시하고는 다르잖아요.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으로서의, 외국학으로서의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중국 철학과 졸업생인데 인도 철학과에서 2년 있다가 중국 철학과에 4년 있었는데요. 중국 철학과 처음보다 줄인 것 같아요. 중국어를, 네. 말을 일본말로 하더라도 책 읽으면은 중국어를 읽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를 통해라는 말을 안 쓴 것도 약간 좀 간단하게 보충 말씀. 동아시아 그러면 오리엔트 그러면 초원 이런 뜻이에요. 지들은 센터고 우리 초원입니다. 그래서 유럽 외에는 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오리엔트 이런 거 신비주의. 헤겔이 주역을 주자책을 읽고 유고책을 읽습니다. 헤겔이. 근데 거기 자기 뭐라 차라리 내가 안 읽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리엔트의 신비주의에 깨집니다. 자기의 신비성이 거기 가면 뭔가가 이상의 유토피아가 그 유토피아적인 발상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운영하던 나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읽어버립니다. 막스 베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중국 정체론, 정체하래. 차가 정체하다. 맥힌. 중국은 정체된 사회. 중국 정체론. 역사 변동이 없고 그저 임금만 바뀐다는 임금만. 왕조만. 송명, 원청 이렇게 나라만 바뀌지 그날이 그때예요. 반 정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반 정도의 노예. 그 노예를 지그들이 해방시키고 웨스턴 임팩트 1940년 아픈 그걸 갖고 우리가 베버리아 막스 베버의 추종자들 베버리아 지금도 유럽의 동아시아 인식은 베버리아 저기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나라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북한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우리가 뭐, 우리가 음성학을 연구를 해서 언어 말, 글자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든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나라가 없어요.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예. 주자의 책을들여다가 이렇게 정교롭게 연구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잘합니다. 이런 분명을 볼 때 여기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촌이 아닙니다. 촌이 아닙니다. 아시아나 동양이라는 말은 이 지역의 소속원이 아닌 타인들에 의해서 폄하되는 것입니다. 그 타인들이란 처음에는 당시 청나라를 괴롭혔던 유럽이었고 그 후에는 한반도, 대만 그리고 중국 대륙을 괴롭혔던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에 논쟁 중에서 탈아시아를 저들은 아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땅만 아시아이지 아시아. 이 탈아시아론의 이론적인 근거를 댔던 인물이 누구냐면 도경대 법대에 있었던 마루야마 마사. 예, 일본 정치사상가 이게 천하의 영정입니다. 반드시 이거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하고 다르고 중국의 역사하고 다른 또 다른 일본의 역사에 발전, 변동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책으로 썼고 그것이 세계 학자들을 인정했는 게 마루야마 마사. 일본 정치사. 이거 신고해야 되죠. 도대체 동아시아가 어떻게 시달림을 받고 살았고 동아시아의 근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헤일이나 막스 베버 같은 이런 그 동아시아론이 더 이상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새 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지혜 제국주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식의 제국, 지식의 제국. 근데요, 중국을 대상화시켜서 자꾸 보려고 제가 그럽니다만, 대상화시켜서 보려고 그럽니다만, 비가지고요. 저도 글씨를 어릴 때부터 좀 쓰는데, 그거 쓰려고 기가 너무 잘 써요. 저도 좀 글을 짓는데,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참 똑바른 사람이에요. 오늘 기방에 대한 말씀합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도까지 앉아주시고 그래서 저 점심을 저희도 대접을 해주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소리 했어요. 제가 이제 중국 철학사 집필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금년에 이제 탈고를 할 건데 대개는 이제 잡혀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말씀을 제게 김방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한족 중심의 중국 철학사를 쓰지 말고 이 중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중국 땅덩어리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민족들의 그 사상적인 기회들이 조선족, 기회도 있고 만민족, 몽골족, 왕건족, 장군 이런 쪽을 그 시각을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오늘 강사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요새 좀 뭐 시장님이 뭐 어떻게 되면 좀 예산이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기 혹시 관계자들 오셨나요? 예, 인문학도 팍팍 써야 됩니다. 예, 장사해서 돈 벌었다가 결국은 이런 것이 뒷받침 안 되면 뒤로 다 세라고. 예,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것이 경제입니다. 지혜제국주의 중국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 팔아먹어도 남는 게 있네요. 이 인문학이 전혀 장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의 조상들이 해놓은 책만 찍어갖고 팔아먹어도 먹고 사는데 수백 년을 먹고 살아요. 땅속에서 나오는 유물 갖고만 손실. 삼국시대에 예전에 제나라가 있죠. 제 나라의 글을 쓰는 그 문서 보관, 기록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가 없으니까
비단해요. 비단 비싸니까. 그래서 대나무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이게 나무에다 써요. 그 나무에 쓴 감독이라고 목간이라고. 목간이 나오니까 동경대 수업이 안 돼요. 가서 봐야지. 엄청난 문화유산을 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걱정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제국. 이제는 주먹 갖고 제국주의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거든요.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제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중국학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시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호도 시대는 중국, 그래서 미소국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다이소의 노가다. 중국을 판목으로 삼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째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님이 그때가 누구예요? 후쿠자와 유이치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돈에 지키는 10,000원짜리 거기 할아버지. 개요대 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전인가? 하여튼 일본의 어떤 유학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공자가 10만 대군을 끌고 이 일본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애들이 단칼에 나가서 놀리지.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공자가 아이고 그렇게 어진 공자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동파가 있죠. 소동파. 아주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지? 책을 못 팔겠어요, 조선 사람. 정보나. 중국을 상대화해서 중국을 멸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화하자는 이 책을 쓰겠습니다. 이 상부에 대해서 간단한 일화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서 넘어가면은 동영대회 지도교수가 2명이 지도하거든요. 한 분의 지도교수가 마리아마 연소국주 유주고 또 한 번은 이제 불교를 가르쳤던 오카야마 하지메주고 이제 지도교수입니다. 유성우 선생이 이제 제가 유학을 끝나고 떠나니까 까만 파카만 연필 한 10만원쯤 할 거예요. 불경만 신부는 돌아가면 박사회 끝나고 심사 끝나고 그게 12월 중순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신부로 돌아가면 자네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으로 유학 보내지 말고 자네가 똑똑히 유성우 선생의 선생님 저 뵙는 학교를 지금 하라고 선생님들이 유럽에 가서 그래 배우고 왔어요. 그들 박사 안 하고 왔습니다. 석사 학위 안 하고 사는 게 수족합니다. 다카구스 준지로라든가 남조 문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여기 와서 일본에서 박사를 찍어서 박사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학자를 자기 인문학자를 자네 손에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놈의 대학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예비에서 박사증을 그게 무슨 면허증이 미국 면허증인 건 아닌지 그 증을 안 가면 교수 채용하는데 안 된다 카고 어떻게 강의를 영어로 하라고 그러지 영어를 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미국에서 영어에서 맨날 그냥 그 쓰던 사람들이랑 우리 책일관 영어 이게 돼요 잘? 할 수는 있는데 하려는 게 참 힘들지. 미국에서 했다고 더 그 점수를 준비를 하고 교수를 뽑으니 이게 참 나라 꼬라지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공부나 똑띠기 한 것들이 와서 그러면 내 덜어있는데 그렇게 맞추면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 후배 교수님은 박사를 어디서 하셨지?
네?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요새는 교수 취직이 전부 다 영어 강의를 해야 된다니까 영어 좀 아니 세상에 토플 점수가 그게 토플 주제 시험 보는 기관이 미국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인재를 뽑는데 인재 뽑는 시험 축제를 미국이 해. 이거 실력이 아니에요. 영어 시험 축제 하라고 우리가 하라고. 아니 조선시대에 신사시험 축제를 중국에서 했나요? 우리가 했잖아. 그래서 그 만년을 주면서 그런데 벌써 동경대 떠난 지가 지금 23년째인데 부지런히 노력은 합니다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도 더 빡시게 제가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엄청나게 일본 비판한 거죠. 누가? 임비소호 측이죠. 엄청나게 일본. 동경대 사람들 한 거 뭐 있어? 천황 아들남이 이름 지어주러 나갔지. 중국 철학과 가서 이름 지어줬거든요. 소화된도가 죽고 나서 평성 해세가 될 때 이름 동경대 사람들이 가집니다. 저도 이름을 좀 짓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강남을 뒤집어버려요. 정치의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운동하고 여러 가지 겹쳐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과거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보실 거예요. 새 시대를 위한 결단. 유럽적 근대의 확산, 보편화 지역. 보편화 하자는 한국에서 의사 라이센스를 따면 미국 가서도 환자 고칠 수 있어요. 거기서 법적으로다가 치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모르겠지만은 그런 학문의 소위 말해서 계량화하고 수량화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계량화하고 끝까지 수량화하고 끝까지 우리의 이성으로 다니다.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한다. 표현을 못하는 건 학문의 세계에 나오지 마시고 그것을 붓으로 그려내든 조각도로 그려내든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여기 계시는 결혼하신 그 사람이 배우자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말로 못하는 사람 아니면 현금으로 내놓든지 금반지를 내놓든지 뭐를 내놓든지 아니면 청소를 내놓든지 뭔가 신구의 삼업으로다가 몸뚱이하고 언어하고 마음으로다가 뭐 그렇게 해서 계량해요. 아픔도 계량해요. 아픔도 페인. 얼마나 아프냐? 되게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계량한가 하더니 여자들이 아기 날 때 아픔을 100으로 해서 그것의 반만큼 아프냐? 그것보다 더 아프냐?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도 아기 날 때 그냥 뭐 이렇게 안 아프고 좀 덜 아프고 난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아프고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픔. 매움도 얼마나 매워? 빡시게. 계량을 수술할 때 그 마취과 의사가 마취약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를 그 계량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량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유럽을 가보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유럽이라니까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미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이지 실제하는 미국이 아니고 유럽의 역사 속에 있는 유럽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중국이지 실제 중국에 가니까 중국이 없습니다. 김방현 교수님 그렇죠. 김방현 교수님 중국에 툭 하고 유명하시거든. 안식년도 가시고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가시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밥 먹다 어디 계세요. 어디 가서 중국만 하면은 난 저기 광동성에서 왔다 그러면 하도 놀고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중국이에요. 실제하는 중국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실제하는 유럽이 아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하는 유럽, 실제하는 미국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 속에 투영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연구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타인을 연구해야지 타인에 대한 나의 인상을 연구하는 건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근대화로 바빠서 그냥 가느라고만 바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유럽화돼야 되고 근대화돼야 되고 현대화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쩌나 수업아 어쩌나 무엇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네. 이근 고기 잡아가고 돌아오고 보니까 앙상한 뼈라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살아? 무엇을 위해서 외국화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근대화로 향한 바쁜 걸음 속에서 너무 많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새로운 시각 요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해방여덕으로 시작된 근현대에서의 한국 학연부 어땠는가? 특히 유럽을 모델로 한 근현대의 이행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유럽적인 보편학예로의 연구와 교육과 인력과 재원이 집중되었습니다. 민두기 교수의 용어인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유럽이 200년, 300년 걸려서 일으켜놨던 그 엄청난 사회적인 변동을, 발전을 짧은 시간 내에 이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민두기 선생. 이 절판되었을 거야. 민두기 선생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민총통입니다. 성격도 깐깐하시면서 학문적으로 대단합니다. 민두기 선생의 일본 오시면 일본에 있는 중국 근현대 학자들 거의 다 동경에 집합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어도 너도 마시면서 할 말 다 하시고 일본어도 더듬더듬 다 하시고 영어도 다. 네. 학자들, 이 젊은 학생들 그런 깡다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학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언어는 툴입니다. 툴성입니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 책 꼭 읽으세요. 두 가지 제가 얘기를 해요. 마비아마 마서 시간과의 전쟁. 유럽이 이루었던 몇백 년의 역사 축적을 우리는 그 짧은 10년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이루려고 온 힘을 다했고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장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현대화 과정에 생기는 부조리와 모순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파괴, 비인간, 소외, 상대적 빈곤, 물질지상주의 그런 그늘들이 항상 노출되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철학과 개설 100년을 맞이하는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국학연구원의 모든 학자들이 계속 배출되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유럽적 보편학을 연구하는 인력에 비해서는 매우 적었습니다. 유럽적인 보편학의 방법이 국학연구 분야에도 도입되어서 일제 시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의 일부의 연구자들은 특히 사상이나 철학 분야 연구에서는 근현대 과정에서 파생된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근원을 유럽의 근대화 이것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간소외라든가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거를 동물학 때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을 동양 철학 이것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사상은 유학 조상대로
노장사상대로, 불교사상대로 저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작은 시대로 자본주의 논쟁에서 유교가 있어요. 유교 자본주의. 환경 문제에서 노장사상. 그냥 자연이 좋은 길. 자연이 좋을까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개발과 자연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황금 분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량화하고 계측화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불교 그러면 또 생명윤리라고 생명은 귀중한 것이라 이것만 자꾸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냥 죽게 레팅가에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네. 치료해도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집에 돈은 많아. 병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으로서는 돈이 받겠다. 많은 의료진을 투입해서 그 환자를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 골든타임 이런 데서 나오다시피 잠깐만 의사가 터치하면은 그 생명을 소생할 수 있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라고 여기라고 그러시는데 부처님이시여 누가 귀중한가요? 어찌할까요?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문학자들이 구체적인 생명윤리 문제에서 불교가 그랬습니다. 동양 사상에 깃든 전 근대적 통건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그것은 그냥 유예되고 집행유예되고 이 잘못된 것들은 언제라도 이게 부과참신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조선 말기에는 일제히 침략에 의해서 구렁이 다 넘어가도 일제히 앞잡이했던 놈들을 넘어가고 과연 뭐지? 돌을 닦고 수양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논어를 입고 주역을 입습니다. 금강경 입고. 그러나 방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를 시야에 넣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활용성이 있어요. 활용성을 풍부하는 중국 철학 연구로 목표점을 분명하게 하여 세계지상을 지평해서 중국 철학사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용성이 있어요. 실용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용성하고는. 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5분이나 지나서 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용성이라는 건 좀 활용성이 있어요. 활용성. 감사합니다. 예, 1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저희 인문학 포럼 운영진들이 매년 바뀝니다. 한 2년에. 오랫동안 5분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운영위원장을 맡았어요. 이제 저희가 10주년 행사들을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할 때 인사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불교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위치가 좀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누구를 모셔야 될까, 이제 이런 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편하게 좀 스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사실은 신 교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고, 불교 내용들을 가져서 어떤 현대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걸 이제 또 한쪽에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말씀으로 우리 인문학 포럼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를, 이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유행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고, 또 우리가 일단 보편적인 것들을
따라가면서도 자기의 어떤 주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잃지 않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인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동양 철학을 하는 학자들이 참 공부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유부를 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주제를 가지고 동양 철학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 생산 공정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시는 분들은 유학을 가르쳤고 또 불교를 하는 분들은 또 동국대를 중심해서 불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서양 철학처럼 주제별로 이것들을 대응을 하지를 못하고 또 철학적인 어떤 바탕 없이 이제 종교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좋은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뭐 후배들인데요, 후학자들이 따라가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그 원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현대에 대한 안목들, 또 세계사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오랜 시간 좀 곰사가야 지금과 같은 어떤 그 강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참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나왔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조금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고요. 예. 대대대학교 국민학과 지원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중국, 한국, 일본의 그 불교 그 현황은 어떤지, 그 신도는 어떤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불교학자다 보니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가 만들어진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경을 언어로 문자로 기록을 한 것은 인도 나라 언어가 하나는 산스크리트고 또 하나는 인도의 방언, 그 스리랑카 지역에서 유행되고 있는 빨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한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는 북방불교 또는 대승불교. 그런가 하면은 스리랑카, 인도 밑에 있는 시도 섬에 있는 거기에서도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보통 기록은 산스크리트라든지 빨리어든지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세기경에 살거든요. 4세기 동안은 구전입니다. 어쨌든 1세기경에 이제 두 문헌이 출현하는데 그 빨리어로 되었던 남방불교를 배를 타고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전파가 되고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국에는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와 있고 중국의 소승이 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를 번역을 하려니까 자기 나라의 문자,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티베시. 그래서 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다 보니까 문법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산스크리트 문법 구조랑 티베트 문법 구조. 자, 이러다 보니까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자냐? 근데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중국어를 한자로 하는, 또 빨리어로 하는,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지고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는, 한중일에서는 한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김학용들 말씀하셨다시피,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왔던 것인데, 하나의 학문으로 대상화시켜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유럽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유럽, 영국에서 인도를 해먹으려니까 인도 나라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어떤 백작이 성주가 많은 돈을 대학에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나라 말을 배워서 그거 성경을 그걸 좀 번역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게 저 사람들에게. 그걸 완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 보지 못해도 불교의 어디 있는 거예요. 불교는 거꾸로 이쪽으로 가요.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옥스퍼드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경 연구의 선두주자, 근대적 의미의 선두주자는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배워오는 것이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후발주자이지만 중국, 영국에 일찍부터 배워온 그 역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일본은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승려들이 있고 그 승려들을 길러낸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10배도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불교학 연구에 후발주자인 일본이 그 선두주자를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문헌력이지.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한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동국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물론 그때에 이제 일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본 유학생들에 의한 일본의 불교학 연구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1970년대, 90년대, 80년대까지 해오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유학하는, 외국으로 유학하는 유학지들이 좀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하는 사람,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사람, 저희 재단 요번에 프랑스 고등교원에서 아니 저 파리 700, 400도 더 좋거든요. 거기서 박사를 해갖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박사하는 나라들이 다양해져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좀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은 문화대혁명 당시에 큰 고생들을 해서 불교가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그 인분들을 탄압했다 라는 입장에서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40대, 50대 학자들이 중국 정부가 비교적 그런 탄압이 약해져서 없지는 않습니다. 약해져서 젊은 학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같습니다. 예, 또 한 점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송예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공직 생활을 33년을 작년에 마무리하고 서울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우리 교수님 강의할 때는 찾아다니려고요. 질문 아니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TV에서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든지 네이버에다가 신문탁 치면 언제든지 다 나옵니다. 좀 눈에가 쏟았더니 색도 많고. 예, 이렇게 발표자 입장으로 보면 저런 질문들을 들을수록 좋습니다. 예,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강의 내용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들 얼굴 흡족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도 이렇게 돼서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번에 하는 그 강의가 횟수로는 120회고 저희 10주년 행사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정재경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저희 10주년 동안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슬라이드로 잠깐 소개를 해주고 또 학교의 총장님이라든가
또 후원을 해주신 대전 시장님 뭐 이런 분들도 모시고 간략하게 의뢰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주변에 있으신 분들 좀 다시 한번 그 가치들 좀 손잡고 오셔서 물가을의 정치를 좀 느끼고 인문학에 좀 흠뻑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